반갑습니다. 보제 순국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는 보제의 한국 근대 수학 및 근대 과학교육에서 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의 이상구입니다. 보제는 공교육 교육과정에 수학과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직접 수리와 산술 신설을 쓰고 가르친 그런 기여로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보제가 서양의 과학을 선구적으로 공부하고 그 내용 가운데 새롭고 관심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필사하면서 쓴 물리학책 백승호초, 화학책 화학계몽초, 또 식물학을 저술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보제의 이 과학 교육에서의 기여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최근 멸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보제가 쓴 사료들이 발굴되면서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첨부한 이상설의 산서 수리, 한국 근대수학 교육의 아버지 이상설, 수학자 보제 이상설의 근대 자연과학 수용 백승호초, 또 이상설이 쓴 19세기 근대 화학 강의록, 화학계몽초, 이상설이 소개한 근대 자연과학 식물학, 또 19세기 조선의 수학 교과서, 또 한국과 미국의 터셔리 매스매틱스 교육의 비교, 그리고 20세기 초 한국 터셔리 매스매틱스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쓰여진 최근의 논문들을 근거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제 산서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보제가 쓴 수학 교과서 산술 신서, 그리고 과학책 강의록 백승호초 화학계몽초 식물학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제의 수학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논문들이 인용되면서 그러면서 널리 알려졌고, 또 전시회도 대전, 또 청원, 그리고 서울에서 가지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들이라는 책 또는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9세기 말 조선의 교육 환경과 서양 수학의 도입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876년 병자수호조약, 또 1880년 임오군란, 또 갑신정면, 또 을미사변 등을 거치는 그 격변기에 서양 수학과 과학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883년 관립 영어 교육기관인 동문학이 세워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서양 근대 수학을 소개하였고, 또 이에 따라 정부는 1886년 동문학을 폐교하고 관립 육영공원 로얄 잉글리시 스쿨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양 교육, 근대 교육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졌습니다. 이 육영공원에서는 수학, 영어, 역사, 과학, 지리 등을 영어로 가리켰습니다. 그동안 한화, 그리고 대과 과거를 준비해오던 보제에게 1886년 육영공원에서 원어민이 영어로 서양의 근대 학문, 특히 수학과 과학을 가리킨다는 소식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안의 수재라고 불리우는 젊은이들이 1886년 정릉
신흥사에서 합숙을 하면서 외국어, 국제법, 서양 과학, 서양 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과거 대과에 합격한 보제는 성균 관장으로 또 성균관 교수로 또 한성사범학교 교관으로 수리와 산술 신설을 쓰면서 이 우리나라 수학과 과학 교육에 구체적인 기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1895년 고정의 교육조서는 우리나라의 수학이 그 소수의 전문가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모든 국민이 배워야 할 과목으로 제시된 첫 번째 큰 변화였습니다. 실제 1895년 고정의 교육 조서가 발간된 후 고등교육, 즉 우리는 그동안 소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중학교 또 고등보통학교들에 대한 내용에만 익숙했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학교들에서 교육을 할 그런 교사들을 가리킬 그런 고급 인재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를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 개혁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1895년부터 1910년까지 정부가 관리부로 설치 운영한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 그리고 법관양성소, 의학교 등이 있었으며 1895년에 성균관에 3년제 경학과를 설치하면서 교육과정에 수학과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범학교, 또 외국어학교, 그리고 대학, 소학교, 보조공립소학교, 의학교, 중학교, 농상공학교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금 그 당시의 교관은 지금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양성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칙령으로 행해집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보제가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886년 신흥사에서 장안의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할 때 보제의 나이가 만 16세, 현재 요즘으로는 고등학생 나이지만 당시 이미 보제는 혼례를 올린 성인으로서 평생 학업에 몰두해온 수재였고 또 사회적 책임감이 충만한 4대의 성인 학자였던 것입니다. 이때 장안의 천재로 소문난 친구들이 성제 이시영, 후에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되셨죠. 이범세, 서만순 등과 함께 정릉의 신흥사에서 8개월간 합숙하면서 법화, 수학, 과학 등 서양의 신학문을 공부하고 설강을 할 때 그 문화생은 7, 8명, 또 동문 수학자는 17, 18명이나 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생 중에 4살 어린 민형식은 그중 문화생 중 한 명인데, 이분이 1899년 학부 편집국장에 임명됩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서양 수학을 가리킨 보제를 정부의 첫 중등 수학 교과서인 산술신서의 저자로 위촉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민형식은 그 후에 한 법관양성소 소장도 역임합니다. 법학교육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고정실록에도 이미 유학 이상설은 월가유생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근대 서양 수학을 1880년대 중반부터 스스로 학습한 이상설은 술이라는 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멸실되었다고 알려져서 수학계의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이상설이 쓴 수학책 수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시작된 것입니다. 이 수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남 예산의 수당 기념관 관장인 중앙대 이문원 명예교수님이 그 이상설 선생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오채환 선생이 찾아가서 그 존재를 2009년 여름에 확인하였고 국사편찬위에 가서 복사하였습니다. 실제 수리 원본은 2015년 봄 이문원 관장님의 도움에 힘입어 KBS 청주의 나훈한 국장님이 정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그 원본을 찾아내셨습니다. 이 수리의 발굴 및 검토 과정은 다음에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발간된 책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수식을 푸는 그런 한성 사범학교의 학교육 현장 사진인데요. 수리, 또 근위 사측 문제집, 또 간이 사측 문제집, 근위 산술서, 또 간이 사측 등 이런 책들이 당시 발간된 책들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실제 1858년부터 쭉 그 이후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책들을 확인해 보니까 1882년에 수학 정경 조료 관집이란 책과 그리고 수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책들은 다 외국 책들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또는 영어 책들이 발견됐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안종화도 그 보제보다는 나이가 거의 10살이 많은 분인데 1894년에 과거 대과에 같이 합격한 분입니다. 이 과거 대과에 합격한 이 두 분이 쓴 각각 수학책을 한 권씩을 남긴 셈인데, 이 수학 정경 조료 관집은 현재까지 파악된 조선의 산학책으로는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 수리가 바로 조선 산학과 근대 서양 수학을 연결하는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나라 책 중에 최초로 서양의 근대 수학을 다룬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제 수리를 조사하면서 19세기 말에 서양 수학이 조선에 전해지는 과정과 보제가 조선 산학의 대수학 분야에서 이룬 역할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수리가 중국의 수리 정원책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뒤로 가면서 서양 수리 정원에 없는 서양 수학의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이전과 다른 서양 근대 수학들을 이해하고 또 정리해서 실제로 설강을 한 자료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설의 수학에 대한 이 구조적 접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의 내용입니다. 이게 표지고 이게 첫 페이지입니다. 이게 이번에 발견한 원본의 사진입니다. 이 책이 1870년대 말에 이 첫 페이지가 독립운동가 이상설에 대한 책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학책이라는 것을 수학자들은 전혀 모른 채로 21세기를 저희가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이 수학책으로 명분, 이렇게 독립운동에서 명분을 얘기하는 거로 이해하였지, 이게 수학책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이 제목들이 워낙 생소해서 당황했었는데, 실제 한국 조선 산학 전문가들
같이 보면서 이 목차가 수리정원의 목차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방정이라든지 기하 원본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은 수리에 있지 않은 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명분, 약분, 통분, 비례 등등으로 시작해서 영유, 차세, 호징, 방정, 기하원본 이 총 13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1쪽부터 97쪽까지를 수리의 전반부, 그 나머지를 수리 후반부로 나누어 버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명분, 정말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한자를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의뢰해 봤는데 이 내용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이 초서체를 우리나라 제일 잘 읽을 수 있는 분들 중에 한 10분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듣고 그 중에 한 분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의 김채식 박사를 어렵게 소개받아서 그분과 함께 원본을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읽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있던 수리정원 책을 같이 찾아서 보여드리니까 그제서야 이게 범자고 이게 귀자고 이게 제자고 하는 식으로 읽기 시작해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수리의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초서체로 전반부는 책 형태지만 수리정원에 들어있는 내용을 초서체로 인용한 것으로서 그리고 독자를 상정하고 소설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수리정원을 연구하면서 자료를 모아놓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리정원을 읽으시면서 다 아는 내용은 그냥 스킵하고 새롭고 신기한 그런 서양 수학 내용들은 쓰신 겁니다. 이 수리정원은 1700년대 중국에서 수입한 서양 수학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중국말로 쓰여져 있는. 그래서 쭉 보니까 대체로는 인용이지만 추각하면서 이해하며 쓰면서 다른 예 또는 개인 의견을 추가해 가면서 썼습니다. 수리는 초서체 붓글씨가 읽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같이 그 수리정원과 비교하면 일치하는 부분은 있고 이런 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스킵하고 그 다음 이어서 가설, 설, 여 이렇게 해서 여기 두 번째 문장은 여기서 가져왔고 하는 식으로 이 겹치는 부분과 생략된 부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대부분 수리정원의 그 두꺼운 그 수리정원 책의 내용들이 축약해서 쓰면서 본인이 새롭게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오셨고 이 영육은 이 구장산술에서도 쓰여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보제는 이 중에서 싱글 포스 포지션에 해당되는 차세호징과 연립 1차 방정식의 문제인 방정은 후반부에 예제로 썼습니다. 영육의 문제, 즉 더블 포스 포지션을 비례를 통하여 해결한 첩차호징은 전혀 수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리의 전반부는 수리정원에서 가장 간단한 비례 문제와 삼각형의 성질을 연구하여 중요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발간 시기에 대해서는 이 원본의 뒷페이지에 이 술해년 산방에서 보제가 이제 써서 그래서 9월 7일에 조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의미는 이게 술해와 해해 사이에 산방에서 보제가 주인으로 쓰는 것을 마치고 9월 7일에 후련하게 이 마무리를
하였다 부서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리의 마무리는 1886년에서 1899년 사이의 얘기인 것 같은데 마무리한 것은 1899년에 마무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쓰기 시작한 것은 정리사에서 공부할 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적어도 수리의 후반부의 내용은 중국이나 일본을 통하여 조선에 들어온 서양 수학이 아니고 선교사를 통해 들어온 서양 수학을 다룬 것이므로 저자가 호머 허버트와 교류를 가진 후와 산수시설 저수하기 이전인 수리를 쓴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정원과 수리를 비교해 본 결과 저희가 수리정원 하편에는 선부, 면부, 체부, 말부로 나눠져 있는데 수리에서는 선부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연구하려고 하여 수부로 적어 놓은 것으로 추정되며 수리정원의 상편은 수리 본원, 기하 원본, 또 산법 원본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하 원본 부분은 유클리드의 엘레멘트가 아니고 불란서 예수의 신부인 이 파라디스의 저서인 엘레멘티드 지오메트리의 번역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자는 기하 원본 중에서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상편 9권과 이들 세 부분을 합치면 12국이 되는 것입니다. 표지에 13국이라고 쓰여 있는데 98쪽 이후에 선부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 모두 합쳐서 1국으로 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뒤에 페이지 뒤에가 페이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던 버전에서는 뒤 섞여 있었고 중간에 낙장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1쪽 이전과 64쪽 이후에 낙장이 있어서 서로 연결이 안 됐고 65쪽 이전과 97쪽 이후에도 낙장이 있어서 서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리의 98쪽 이후는 수리정원이나 이전의 동양산수와는 다른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수리가 수리정원의 단순한 그런 필사본이 아니라 나름대로 보제의 수학적인 이해 또 한국의 여건에 맞는 이해를 들어가면서 본인의 새로운 의견을 보탠 그런 독창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써 수리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제는 1894년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여유 시간에는 늘 학문을 따는데 전념하였습니다. 이상서는 이 시기에 유경공원 교사로 영어와 수학을 강의한 미국인으로 다스마스 컬리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 유니온 신학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한국의 교사로 미국의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파견된 고종의 의뢰로 미국의 교육부 장관이 추천해서 파견된 교사로 그는 유경공원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을 소개하였고 보제는 허버트에게 서양 수학, 서양 과학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수리의 후반부의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의 뒷부분에 나온 이런 내용들은 수리정원에는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는 그 서양의 수학 내용입니다. 자, 이런 그 수리의 187쪽에는 다음과 같이 이 근대 서양 수학들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오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수리정원과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이 덧셈, 뺄셈, 또 등호 같은 것을 쓰는데 이 덧셈이 열십자하고 같기 때문에 이런 부호를 만들어서
그래서 덧셈 대신 사용하였고, 여기 이 내용은 이 다항식 환을 구성하여 다항 방정식의 해법을 찾는 접근을 한 것입니다. 저기 덧셈 기호가 열십자와 같아서 이런 기호를 만들어 썼고, 위에서 이런 내용들을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들이 이 수리 정원과 에서 벗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보제가 그 이전에 그런 조선 산학자들과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 서양 수학을 소개한 첫 번째 개척자 역할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금식으로 쓰면 이런 수식으로 표현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구에서의 이 삼각법 같은 그 구면 삼각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수리정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보제가 처음으로 수리에서 소개한 근대 서양 수학 내용입니다. 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지금식으로 쓰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비를 따질 때 이 구소, 소구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이 구소라는 소구, 구소 이런 문장들은 이런 용어들은 이게 구하는 그런 오브젝트, 즉 말하자면 미지수 x, y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써서 표현한 것으로서, 다른 데서는 보제가 스스로 개발해서 그래서 쓴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전비례에 관한 문제, 또 앞에서 같은 그런 새로운 노테이션, 이퀄을 다음과 같이 표시했고, 그리고 또 합률 비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의미는 지금같이 말하면 이런 식으로 3대 45 이퀄 2대 45x를 푸는 그런 문제 같은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11인 경우에는 4개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비례식 4개가 들어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위와 같이 기호를 도입하여 비례식을 먼저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수리정원은 비례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이상설은 구하는 구를 병이라 하여 을 이퀄 병 더하기 5다. 또 갑 이퀄 병 더하기 10 등등 이렇게 세 식을 합쳐서 병은 15, 을은 20이고 갑은 25라는 식을 구한 그런 예입니다. 또 문제 12인 경우, 또 문제 15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풀어가면서 본인이 근대 수학을 실제로 이해하고 이것을 강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8번째 문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 지금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급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항은 방정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도 보제가 직접 만든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치토의 문제라고, 꿩과 토끼의 머리수는 36, 다리수는 100일 때 이들의 꿩은 몇 마리고 토끼는 몇 마리인가 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서 풀어서 답을 제시한 이런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리정원과 수리를 비교해 가면서 쓰다 보면 수리정원에 있는 내용과 수리정원에서는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없는 내용들 앞에 이자를 붙여가면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어떻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서 새로 쓰고 새로운 예제를 만들고 그리고 풀어서 답을 주고 하는 식으로 공부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수방정식도 다뤘고 차근방 미래의 다항식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분수방정식까지 표현을 가능하게 한 것 등이 기여가 볼 수 있고, 여기서 제곱과 세제곱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해서 입, 자, 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이런 그 완전 제곱식의 문제로 또 이해할 수를 표현한 그런 내용이고, 또 이렇게 면적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 스퀘어 루트, 또 파워 이런 문제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여 그것을 강의한 내용입니다. 삼승근 루트를 구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고 2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스퀘어 루트를 이용하여 풀었고, 12번 문항에서는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의 작도법을 소개하였고, 그리고 원안에 내접하는 정육면체의 작도법을 소개했으며, 실제 응용 문제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수식을 세워서 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답을 구해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이 주어진 상황을 수식으로 기호화하여 대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으로 보여줬고, 이것을 설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이론들이 이상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이상설은 이런 서양의 대수적 기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조선의 이 서양 근대수학을 소개하는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수리를 분석한 결과는, 전반부는 수리정원을 연구한 것을 학습해 갔지만 후반부에는 수리정원에 소개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서양 수학들을 공부한 내용들을 소개했고, 그리고 이전에 조선 산학자들이 수리정원을 보고, 그리고 서양 수학이 장점도 있지만 우리 대수학 같은 거는 동양 수학의 기법이 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는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냥 먹어서 그 조선 산학에 머물러 있었던 데 비해서 이상설은 그 서양 수학, 근대 수학의 장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최초로 정리하고 또 강설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수리를 완성하고, 그리고 수리 수건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지속적인 그런 서양 수학, 근대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엄청난 기여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자, 이상설의 이 수리를 쓰고 또 가리키면서 이미 조선에서는 유명한 그런 학자로서 알려지고, 그리고 1895년 한성사범학 96년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등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 교사들을 가리킬, 미래 교사들을 가리킬 그런 그 중등학교 레벨의 수학 교과서가 필요하게 되자, 학부는 당시 수학에서의 최고 수준의 실력가로 인정받던 보제에게 의뢰해서 산술신서를 발간합니다. 그 산술신서가 1900년 7월에 나온 이후로 이어서 9월에 정선산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듬해부터 중일본인이 쓴 책이고, 1901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우리 조선인 선생님들이 쓴 수학 교과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910년 일제 조선 병탄이 있기 전까지 6, 70권의 우리말로 쓰여진 수학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보제가 1900년에 쓴 산술신서의 내용은 뭐 정수의 조립과 계산, 사기법, 사측 연산이죠. 이 정리와 제술, 정수의 성질, 분수, 소수, 순환 소수 등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게 원본이고 이 법례가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그 책이 나온 후로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 일제 조선 병탄이 이루어진 후로는 이런 조선 말로 쓰여진 책들이 금지되고 다 일본어 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대개 초등 과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산술신서는 학부 편집국이 이상설에게 위촉하여 편찬하도록 한 책으로 그 당시에 천부를 만들어서 소개했는데 당시에 천부라 그러면 지금 뭐 밀리언셀러를 능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본 책을 참고해서 글을 썼는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며 나름대로 체제를 갖추었고 우리말 원형어로 바꿨고 우리 용어로 우리의 그 단위 측량 단위를 사용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새롭게 만들어서 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로마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원어를 사용하면서 오는 편리함과 함께 이 앞으로 이제 대수나 기하학들 공부할 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러면서 이 책은 한국인이 발간한 저자가 명기된 첫 번째 수학 교과서로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책의 원전은 일본인 우에노 기요시가 서양 책들을 편집해서 그 교열을 보아 만든 책 근세산수를 참고하고 있으며 이 산술신서는 심상 사범학교와 중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에서의 산술 교과서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책이 나온 후에 조선인이 우리말로 쓴 산술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선산학을 산술신서보다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선산학은 그 아주 하급 공무원이었던 기술직 공무원이 일본에 연수를 갔다가 거기서 수학을 배우고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귀국해서 그래서 일본 책을 번역해서 그래서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편집해서 번역한 그런 이 책은 초등 레벨이고 이거는 중등학 사범학교 미래 교사들을 대상으로 가르친 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 수준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책입니다. 또 이 책 1902년에 나온 산술 실편 이 책도 재미있는데 필하와 에바 필드가 쓴 책인데 이건 선교사가 이제 불러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말로 번역한 100% 한글을 쓴 책입니다. 하여튼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산술신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수학사학회 회장이셨던 홍성사 교수님이 전통적으로 동양수학에서는 소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보제는 소수의 성질, 특히 소수가 무한이라는 증명과 소인수론을 통해 수론 아마 이런 증명들을 보면서 이 내용 이런 새로운 그런 수학, 서양 근대 수학이 보제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산술신서에는 나머지 정리, 합동식, 또 일종의 팩터링에 대한 그런 개념, 또 지수법칙, 순환소수 등 간단한
이 수론을 포함시켰고 그 증명도 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다른 책들과는 그 수준이 다르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까지 저희가 보제의 수학에 대한 기여를 말씀드렸고 이제 보제의 과학 교육에서의 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제가 쓴 책들 중에 일부입니다. 백승호초. 자, 보제가 쓴 책이 백승호초는 물리학 책입니다. 식물학 책이 있고 그리고 화학계몽초 화학 책입니다. 이게 화학식들이 있고 실험들이 있죠. 이게 보제가 공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들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왜냐하면 화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교수님들에게 이 내용을 소개하고 좀 그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게 완전히 초서체 한자로 쓰여 있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책들의 원전이 없이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고 그래서 원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 백승호초는 1879년에 일본에서 발간된 물리학이란 책이 원전인 걸 확인했고 그리고 이 책은 도쿄대 의학부 조교는 지금 같은 조교수입니다. 이모리 데이조가 서양책을 보고 찬역한 것을 단바 게이조와 시바타 쇼우키시가 교정하고 보충한 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두 책을 비교해가면서 읽어가니까 이게 뭐 우주간의 만물은 소멸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돌아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한 번도 소멸한 적이 없어 변하는 사이에 그대로 존재한다. 이것을 무진성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소개되고 있고 화학계몽초는 보제가 일본어 번역본이 아닌 중국어로 번역된 서양 화학책 화학계몽을 읽고 설록한 책입니다. 화학계몽. 이 한국에서는 화학에 대한 인식이 당시 없었기 때문에 보제는 화학계몽을 에서 보고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계몽은 굉장히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또 그림, 시를 수집하는 그 도구들을 적고 기초 이론과 기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학계몽초의 원본이고 그 안에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실험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요즘에 쓰는 그림으로 다시 그린 것입니다. 보제 식물학, 서학계몽. 이 보제 식물학은 영국의 조셉 애트킨스가 중국어로 번역한 식물학 계몽을 읽으면서 보제가 새로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메모해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중국 책들을 쭉 파악해 보니까 이런 그 중국에서 서양 과학 책들을 번역해서 서학계몽이라고 16권의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식물학 계몽 이 책이었습니다. 서학계몽 시리즈의 대부분은 보제가 이걸 다 검토하고 그리고 책을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물학 계몽의 내용을 좀 더 보면 이게 이제 그 보제 식물학의 원전이고요. 그거의 원전인 이제 영국의 책이고 그 목차는 다음과 같고 뭐 뿌리, 싹이 트는 이치, 뿌리, 줄기, 잎, 꽃 등등 이런 식으로 목차가 돼 있고 이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물학은 우리 조선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스킵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식물학은 식물학 계몽의 30챕터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필사한 것인데 조선에 이미 이전에 알려진 내용이 별로 없는 서양의 전자기학, 역학, 화학 등은 구체적으로 썼던 데 비해서 이미 조선인에서도 잘 알고 있는 식물의 형태, 구조, 성질 등과 같은 이 큰 매크로한 식물학 지식은 간단히 언급하였고 이 현미경을 봐서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그 분자, 원자 이런 거에 관한 그런 내용들, 이 마이크로한 지식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보제 이 수학과 과학교육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 보제가 이 한국의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제국 열강들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탐내고 그리고 서로 달려들 때 이 나라의 힘이
왜 어디서 부족한가 파악하면서 과학기술, 군사력에 대한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과학교육, 과학책들을 공부하고 또 국제법을 공부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학교육, 과학책들을 공부하고 하면서 그런 과학을 제대로 하려면 수학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그 수학교육이 가장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다음 그 후로는 수학에 집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발굴을 통해서 수학뿐만 아니라 서양의 과학, 식물학, 화학, 물리학 등에서 보제가 큰 기여를 한 이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저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일제시대 때 일제가 한국에 가르쳐준 그런 내용들은 대개 소학교 용의 초급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중학교도 안 되는 보통학교, 이 보통학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고, 그리고 해방 때까지도 우리나라엔 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오래 유지해 왔는데 이미 보제는 1880년대, 90년도에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서양 과학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 교사가 될, 교관이 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기록을, 책을 또 강의록을 남겨놓은 그것은 일제의 영향이 없었더라도 우리가 이 서양 수학과 서양 과학을 우리가 수용해서 가르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을 오히려 1910년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하면서 이런 기록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초등학교, 초등교육에 집중하면서 모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학 교육을 일본이 다 해주었다는 식으로 소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백승호초, 화학계몽초,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보제는 그 당시에 이 생화학적인 내용, 이 마이크로한 그런 과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해보면서 그 기록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소개한 것은 이미 이상설이 현대적 의미의 과학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보제가 근대 수학,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라는 그런 칭호와 함께 근대 과학의 도입 과정에서 조선의 선구자적인 기여를 한 것도 한국사에 꼭 기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보제가 특히 그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후에 산술 신설을 쓴 이후로는 수학에 집중하셨는데 그분이 수학에 대한 이런 애정과 관심이 얼만큼 컸는지는 보제 친동생인 이상익 선생의 경우를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익 선생은 형의 영향으로 수학 교사가 되어 휘문관에서 1908년 초등 근세 산술, 1969년에는 근세 대수를 저술하였고 보성중학교 교감, 항성 사범학교 교수, 그리고 함경도 경성군에 있는 하밀학교 교사, 공수학교 학감을 역임하였는데 1906년 7월 5일 항성신문 3면을 보면 보제의 동생인 이상익과 그 나머지 3인이 익동, 즉 현재 이제 종로구 익선동인데 동경 물리학교, 현재 도쿄 이과대학을 모델로 하는 산술 전문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는 이 수학에 대한 그런 수학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그 당시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노력한 기록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역사에서 보제의 진정한 선구자적인 역할은 독립운동가로 헌신하기 이전에 이미 이 학자를
우리가 유학자, 또 과학자, 그리고 수학자 였던 보제와 그리고 한국 근대 수학 교육과 근대 과학 교육을 시작한 그런 개척자라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이번에 건립하는 이상서 선생 기념관에서는 이 보제의 이 학자,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 그리고 한국 근대 과학 교육을 시작한 개척자라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